일본과 한국은 모두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두 나라의 노년층 삶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조건처럼 보여도 자산 구조와 생활 안정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일본 고령층은 민간 금융자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자산 보유가 두드러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현금 비중이 높아 유동성이 크고 65세 이상 노인의 68.5%가 경제적 걱정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76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에 속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산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일본 고령층이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자, 즉 고도 성장기를 직접 경험하며 자산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었던 세대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19만 6,080년대 일본 경제가 세계 최정상에 올랐던 시기에 직장 생활을 했고 연공서열 임금제와 종신고용의 혜택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당시 높은 급여와 후한 연금 덕분에 현재에도 생활비 부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저축액만으로도 수십 년은 버틸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도 일본의 니게키에따 고레샤 개념을 분석하며 한 세대의 경제적 환경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에 몸담았지만 금융자산 축적보다 부동산 중심 자산 형성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뎠고 복지제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적 격차입니다. 일본은 전후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동시에 통제하며 만들어낸 종신고용 제도와 연공서열, 임금 체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 이동을 막고 임금을 일괄적으로 동결했던 정책이 고도 성장기에 그대로 제도로 정착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정성이 곧 장기 대출, 결혼, 출산, 주거 계획까지 가능하게 했고 사회 전반의 안정적인 삶의 궤도를 마련해준 것이죠.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으며 장기 고용보다 비정규직 확산과 불안정 노동 환경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결과 노후를 대비한 안정적 자산 축적이 어렵게 되었고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을 단순히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신설된 어린이 가정청이 대표적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별도로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등으로 풀어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일본 사회는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금성 지원을 늘려도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순환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대부분은 현금이나 예금입니다. 미국 고령층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자산을 기업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은행에 쌓인 예금이 국공채 매입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그 자금을 사회보장 비용으로 재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이 저축한 돈이 정부를 통해 연금과 의료 보조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 고령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경제적 걱정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한국 고령층은 대다수 자산을 부동산, 특히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안정성은 줄 수 있지만 막상 노후 생활비로 현금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거주지가 사라지고 대출을 끼고 있으면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수요 둔화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 노년층이 의존할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시한폭탄과 같은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7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수치는 이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고령층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고도 성장기라는 역사적 특수성 덕분입니다. 이 세대는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 확장에 맞춰 꾸준히 임금이 올랐고 안정적인 종신고용 덕분에 중도 퇴직의 위험도 적었습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속하며 연공 서열에 따라 임금이 증가했고 퇴직 후에는 후생연금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일본 고령층의 자산 축적은 개인의 저축 습관보다는 구조적 제도와 시대적 운이 결정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세대를 니게키에타 고레샤, 즉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경기 호황기에 충분히 벌고 버블 붕괴 전에 은퇴하면서 손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고령층은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조건이 전혀 달랐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경험했지만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복지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연금 제도나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성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저축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제도와 역사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본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정책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가정청을 설립하며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고 고령화는 별도의 대응책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핵심입니다. 일본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고 전업주부나 고령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까지 받아들이며 노동인구를 늘려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처럼 연금이나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제도적 토대와 생활 문화가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 기업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임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탄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기업 간 기술자 빼가기를 막고 임금 인상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 이동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임금 동결 정책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하게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임시 조치가 전후에도 기업 문화로 정착했고 고도 성장기에는 직원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일본 가계는 안정적인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대출, 주택, 결혼, 출산 같은 인생의 큰 선택들을 예측 가능한 소득에 맞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사례가 만화 크레용 신짱입니다. 짱구 아빠는 연봉 600만 엔 정도의 정규직 직장인이고 엄마는 전업주부이며 두 자녀와 함께 2층 집에 거주합니다. 한 사람의 월급만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주택 대출을 감당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은 당시 일본의 표준 가구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부연금 제도가 결합해 전업주부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혼 무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족 단위 안정을 중시하는 시스템이었기에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결국 짱구 가족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일본 고도 성장기 사회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든 평범한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종신고용은 사실상 무너졌고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이 늘어나며 직장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장기 대출이나 주거 계획에 불안을 더했고 결국 부동산 외에 다른 안전한 자산 축적 통로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 고령층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에 의존하는 현실은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안정적 고용과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을 축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본의 경험이 말해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입니다. 일본은 정년을 70세까지 늘려 고령층이 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나 은퇴자도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확대했고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연금 개혁이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령층이 스스로 삶의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노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고령층의 빈곤 문제 역시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선택의 폭이 좁아진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일본에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자 세대와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직시하고 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지속 가능한 복지, 그리고 세대 간 균형 잡힌 자산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